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한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느덧 또 수요일입니다. 비가 어제 되게 많이 왔는데요. 얼마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극심한 가뭄 얘기하면서 전국에 또 거북이 등 껍질처럼 갈라지는 논밭을 봤는데 이렇게 또 한 방에 이제 가뭄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가뭄도 7월 달에 어, 시장이 많이 올랐었죠. 오늘 저희가 아침에 성과 분석 회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7월 달에 그 일반 이제 공모형 주식형 펀드, 일반 주식만 하는 펀드 있잖아요. 그 주식형 펀드가 7월 달에 시장을 이긴 펀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유형 평균이 시장이 거의 우리가 코스피가 5.6% 올랐었죠. 그런데 유형 평균이 1% 전후라 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성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들 바닥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존 템플턴입니다. 그 존 템플턴 경이 너무 이제 인격도 훌륭하시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썰 경 그 자귀를 내렸죠. 영국 왕실에서. 그래서 썰 존 템플턴입니다. 존 템플턴 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존 템플턴 경이 하신 얘기 중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2020년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아직까지 메인 스트릿이 박살나고 있는데 회의 속에서 자라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작년 초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우리가 모두 3,600, 4,000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이 결국은 꺾였고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런 걸 보면 시장의 비관론이 어느 정도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걸 알기 좋은 지수가 뭐 빅스 인덱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컬 레이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대중의 심리를 파악을 하면서 싼 주식들을 근데 그냥 이제 싼 주식이 아니라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이 명품 기업들 오늘은 스타벅스 우리 제이로 상무가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해줬는데요. 스타벅스로 하면 우리가 채플미에서 얘기하면서도 커피 업계의 에르메스, 커피 업계의 루이비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여전히 연초 이후 한 28%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명품 기업들은 어떻게 실적이 나왔고 어떻게 또 앞으로 영업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채플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국경제 얇아진 지갑 한 푼이라도 아끼자. 미국에서 소고기 대신 치킨 샌드위치 인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소고기 대신 치킨 샌드위치로 이렇게 대체제잖아요. 그렇게 대체제로 해서 소고기를 먹고 나오든 치킨 샌드위치를 먹고 나오든 커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스타벅스를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스타벅스 거의 두세 잔 이상은 마시는데 주말에는 꼭 마시고요.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런 경기 상황에서 소비에 내가 스타벅스를 마시는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2분기에만 24억 달러어치가 팔렸고요. 패스트푸드 업체에 일단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소고기 패티를 넣은 버거 대신 닭고기 치킨 샌드위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니 버거킹에서 파는 와퍼랑 치킨 샌드위치 가격이 좀 다른가요? 치킨 샌드위치가 약간 쌌던 것 같기도 한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고기보다 저렴한 닭고기가 부담이 덜했으다. 미국 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닭고기 샌드위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고물가 시대에 접어든 미국에서 소고기 버거 대신 치킨 샌드위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치킨 샌드위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답니다. 치킨 샌드위치 신상품 출시에 열을 올릴 뿐 아니라 판촉에도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파파이스, 파네라 브레드 등은 최근 새로운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KFC와 웬디스, 버거킹이 올해 치킨 샌드위치 신상품 광고를 전국 단위로 내보내기 위해 들인 예산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에 미국 소비자들도 치킨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치킨 샌드위치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평균 5%가량 인상을 했다. 인상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1에서 7달러로 비교적 저렴해서다. 시장조사업체 NPD 그룹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미국 소비자들은 치킨 샌드위치 구입에 24억 달러를 썼다. 치킨 샌드위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닭고기 공급업체의 수익도 개선됐다. 아마 제일 큰 업체가 타이슨 푸드인가 그럴 건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6,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미국 최대 가금류 가공업체 필그림 스프라이드는 올해 상반기 6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타이슨 푸드가 아니네요. 중국 패스트푸드 기업인 염차이나는 KFC 닭발 메뉴를 출시했고요. 중국에서 KFC와 피자헛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염차이나가. 그래서 이 염차이나가 저기 나스닥인가 어디 뉴욕 시장에도 상장돼 있죠. 조이와트 염차이나 최고 경영자는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닭발을 메뉴에 포함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엔화당 원화값이 2달 만에 장중 1,000원 밑으로 960원 정도까지 갔던 엔화값이 다시 올라왔나 봅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큰 폭으로 내려앉았던 엔화 가치가 반등을 하고 있다. 100엔당 원화값도 지난 5월 이후 2개월여 만에 장중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며 엔화 가격이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값이 장중 1001.72를 찍었었네요. 100엔당 원화값은 지난달 28일 959.56을 기록한 뒤 약 3개월 3거래일 만에 36.74원 떨어진 996.30원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또 봐야죠. 엔화 가치는 BOJ 일본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상반된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조달해서 고금리 통화인 달러를 운용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서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됐다. 하지만 최근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이 같은 캐리 트레이드도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 이 일본 쪽이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요. 제로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0.5%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고금리를 주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4.3, 3.2 뭐 이런 게 투자를 했다고 치자고요. 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죠? 확 빠지면서 미국 국채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났죠. 금리가 빠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말이니까 제대로 투자한 거죠. 그러면 10년물이 지난 6월 14일 날 3.479%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2.55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난 달러를 팔고 미국 채권을 팔고 그러면 달러를 받잖아요. 그 달러 받은 걸로 엔화를 빌렸으니까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엔화 가격이 다시 계속 엔화 빌려서 엔화 값 팔아서 달러로 바꾸던 그 수요가 다시 리와인드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기사 러시아가 고유가로 대래 호황이라고 서방 제재로 경제 크게 붕괴되고 있다. 미국 예일대 대학원 보고서라고 합니다. 외국 기업 천여 곳이 사업을 철수했고 가스량 감축도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게 손실을 입힐 거고 전쟁 타격 없다는 통설을 뒤집는 보고서라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 제재로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등에 기름을 팔아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알려진 지금까지의 사실과는 정반대 해석이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겨울이 다가올수록 러시아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판도가 바뀔 수 있다. 1일 AFP 통신은 제프리 소넨필드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서방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18쪽 분량의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 경제 상황에 들이온 낙관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유럽 수출입 통계, 석유가스 월별 생산량, 자본 유입 및 유출 등 주요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입맛대로 선별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예측이었다고 하면서 이 보고서는 우선 러시아의 실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자 지출과 소매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외국 기업과 고급 노동력의 엑소더스는 부담을 더한다.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책임지던 약 1000개의 외국 기업이 GDP의 거의 40%나 차지하군요. 이런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 고용의 12%인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도의 교육을 받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50만 명도 러시아를 떠났다.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네요. 자동차 부품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탓에 에어백이나 잠김 방지 브레이크 장치, ABS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전벨트 등이 없는 자동차가 생산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외제차 판매는 완전히 중단됐다. 보고서는 러시아 내수 경제는 떠나가 버린 외국 기업과 수입품, 인재를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멈춰섰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유럽에 무조건 불리한 것으로 보이던 원자재 시장도 러시아 목줄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46%를 러시아에 의존하지만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 수출 물량의 83%를 유럽에 공급해서 장기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지난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나 줄었네요. 유럽에 훨씬 더 의존하는 러시아가 더 큰 중기적 위협에 놓이게 됐다.
전 세계의 가스 수요보다 러시아는 더 많은 세계 시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제재 타격을 고유가로 상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러시아는 우랄유를 배럴당 35달러 저렴한 전례 없는 가격으로 중국과 인도에 팔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얘기다. 야, 한 110달러 하는데 한 25, 35달러 싸게 해서 한 80달러에 파는 줄 알았더니 배럴당 35달러.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군요. 금융시장도 악화되고 있다. 6,200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도 절반인 3천억 달러는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3천억 달러가 지금 이런 게 다 러시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서방의 은행이나 이런 데 이제 막혀져 있다 보니까 이 3천억 달러가 지금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나머지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50억 달러까지 무서운 속도로 줄고 있다는 보고서를 줄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업과 은행, 러시아 무역 파트너 등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보고서의 이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 분석이 맞는다면 서방 제재 균열을 기대하며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러시아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서방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손을 들기 전에 러시아 경제가 더 먼저 무너진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도 지난 4월 달에 서방 제재가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3분기가 되면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가격을 올린 자동차랑 2차 전지는 웃고 원자재 값에 치인 건설, 화학, 울상이다.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섹터별로, 업종별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가른 가격 결정력.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가격 결정력.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기업들을 관통한 화두는 가격 결정력이고 제품 가격 전가력이겠죠. 원가 상승분을 제품값에 전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갈렸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려도 수요와 매출이 유지되거나 되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탄탄한 수요,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압도적 기술력에 기반한 상품 경쟁력, 낮은 재고율 등을 기반으로 시장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결정력이 높은 완성차와 2차 전지.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평균 판매 단가 ASP가 개선된 대표적 업체로 꼽힌다. 반도체 재고 부족과 철강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이란 악재를 만났지만 대대적인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을 방해했다. 테슬라도 가격을 많이 올렸죠.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ASP는 24,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의 글로벌 ASP도 2분기에 24,200달러로 같은 기간 6.4% 올랐다. 판매 단가를 올렸지만 현대기아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이를 기반으로 두 회사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현대차가 2조 9,700 얼마 해가지고 한 3조 벌었고요. 기아는 영업이익이 2조 2,300억 정도 벌었습니다. 각각 컨센서스를 30.5%, 22% 넘어선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가격 결정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예. 반면 이제 다른 가격을 못 올린 기업은 어닝 쇼크.
대우, 현대 등 건설사 실적이 부진하고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등 화학주 2분기 실적 눈높이 낮아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반대로 가격 결정력이 낮은 기업들은 예상을 밑도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51.9%나 낮은 864억 원에 그쳤다. 현대건설과 DLENC, GS건설도 컨센서스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판매 계약이 대부분 완공 전에 이뤄지는 건설사업 특성상 원가 상승분을 제때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탓이다. 아파트 큰 단지 하나 이제 재건축하고 하는데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2, 3년 전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생산을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를 다 계산을 해놨을 건데 실제로 그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어닝 쇼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수지, 합성원료 등이 주력인 롯데케미칼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개월 전 대비 95.6% 낮아진 260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나프타를 비롯한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에 중국 봉쇄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올 하반기에도 가격 결정력을 쥔 공급자 우위 업종이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연구원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원료를 쓰는 선박 업종이나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태양광 업종에서 가격 결정력을 쥔 업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태웅, 심성미 기자께서 쓰신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 중국 반도체 굴기 막아선 미국과 삼성, SK, 중국 낸드 공장 증설이 막히나.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 미국 정부는 기존에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저예선 EUV 노광 장비를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것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공급이다. 중국 국유기업 YMTC의 낸드 플래시 제조 기술력이 올해 미국 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의 생산 라인을 둔 한국 기업들이 덩달아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칩4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중국 낸드 기술력 위협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YMTC는 요 얘기하기 전에 요 옆에 이제 표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세계 낸드 플래시 기업별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2022년 1분기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35.5%고요. 그리고 일본의 키오시아가 19%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8.1%,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12.2%,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11.3%, 그리고 중국의 YMTC가 3.0, 3%인데 그 밑에 이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2010년만 하더라도 58억 달러였다가 2020년도에 227억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30조 정도 합니다.
10년 전에 한 7조 정도 하다가 지금 10년 만에 한 30조 올라왔고, 그리고 2025년도에 432억 달러로 또 거의 2배가 늘어나면서 거의 이제 50조가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예, 겨우 3% 지금 시장 점유율인데 기술력에서 미국 기업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YMTC는 2017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반도체 기업이 YMTC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32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으면서다. 낸드 플래시는 얼마나 단수를 높이느냐가 기술력의 척도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등과 비교할 때 기술력에서 4, 5년 뒤지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 YMTC는 연내 192단, 192단 3차원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232단 낸드 양산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76단을 생산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보다도 빨리 초고층, 초고즉층 낸드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네요. 미국 정부가 낸드 플래시 장비 반입을 막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낸드 플래시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달리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스마트폰의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꺼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낸드 플래시 덕분이다. 우리 컴퓨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하드디스크가 다 이 낸드 플래시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램보다 기술력 확보가 쉬워서 중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낸드 플래시 기술력이 미국 반도체 기업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128단 이상의 낸드 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도 낸드 플래시 첨단 공정 기술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에 쓰일 장비를 일괄적으로 반입 금지한다는 것인지 허가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사는 당분간 중국 내 라인 증설 및 설비 교체 계획 없이 당장 이들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건히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 칩4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정부와 정치권에 감지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지금 풀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칩4 가입에 앞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생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 반도체를 수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TSMC 중국이 대만 공격되는 공장이 정지하고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으면서 지금 저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하겠냐 뭐 생각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월스턴 생각도 다 이렇게 하게 마련이긴 한데
펠로시 아시아 순방 일정과 미중 해군 움직임 해서 지금 펠로시 여사가 이제 갔죠. 1박 2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함, 트리폴리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런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과 그리고 중국에서도 라오닝함, 산둥함 이런 그 또 중국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모습 속에 밑에 보면 중국의 무력 시위가 대만을 앞두고 대만 앞에서 여러 가지 7월 29일, 30일, 8월 1일, 8월 6일 무력 시위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류더인 회장 중국 무력 개입 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서 교훈 얻어야 대만 침공으로 대중경제 제재 땐 중국 GDP 10% 감소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덕음 그 한자로 읽으면 그 류더인 회장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경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도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실시간 연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TSMC의 공장은 멈춰설 것이라면서 이 경우 TSMC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제적 혼란도 불가피할 만큼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전쟁은 서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가 패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충돌을 피해서 세계 경제 엔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인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반도체 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대만의 경제 발전이 외국에 기적처럼 비칠 수 있지만 근면한 대만인들에게 이는 단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이며 대만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롭게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세계은행, 월드뱅크 데이터를 통해서 추산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중경제제재 등의 여파로 2조 6,100억 달러, 약 3,4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의 10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에 대한 제재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GDP로 우리나라보다 GDP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엄연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두 번째가는 그런 경제대국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그에 따른 대중경제 제재로 중국 국내 총생산이 약 10%, 미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1.3, 3.7% 감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브랜즈 미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 기고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은 지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구역을 군사 갈등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해상 무역에 약 3분의 1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흥번 기자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칩4 동맹에 의해서 그 반도체 수입을 제한을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뭐 어디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는 것처럼 반도체 제재는 못하고 딴 데에다가 또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